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학벌이나 외모, 출신 지역 때문에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지방대, 시골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농촌에서 자라 독학으로 코딩을 배운 저는 서울 최고의 IT 기업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욕이 오히려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제 이름은 정민호입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지만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 컴퓨터 학원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독학했습니다. 대학도 지역의 작은 전문대를 간신히 다녔어요. 그런데 대학 2학년,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가장이 된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어요. 민호야, 너 정말 코딩 잘한다며? 대기업 한번 지원해봐라. 마을 이장님의 아들이 제게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내 최대 IT 기업 테크노버스에 이력서를 냈고 놀랍게도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날 중 하나였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주신 낡은 양복을 입고 버스와 지하철을 2번 갈아타며 서울로 향했죠. 테크노버스 본사는 강남의 반짝이는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방인이 되었어요. 모두가 잘 차려입은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인데 저만 촌스러운 양복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마치 바닷물에 떨어진 민물고기처럼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정민호님,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의 여성, 인사팀장 한지우는 제 이력서를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정민호 씨, 학력란에 독학이라고 써있네요. 정규 교육 과정 없이 어떻게 우리 회사 시스템을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독학으로 완성한 프로젝트들, 밤새 공부한 알고리즘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요. 하지만 면접관들의 눈빛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질문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제가 답변하는 중에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15분 만에 면접은 끝났습니다.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들려온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시골 촌놈이 뭘 안다고. 웃기지도 않아. 그날 저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골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었죠.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픈 아버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정민호 씨 맞으세요? 제가 당신의 코드 샘플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7살의 박수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테크노버스의 최연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냥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독학으로 이 정도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요? 정말 대단해요. 사실 저희가 지금 비밀리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소영은 차를 한 잔 더 주문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모바일 뱅킹 보안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최근 해킹 시도가 증가했는데 기존 개발팀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비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방금 전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인데. 소영은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있거든요.
면접관들이 본 것은 당신의 양복과 출신지였지만 제가 본 건 당신의 코드예요. 그리고 저도 지방 출신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지 알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아픔을 누군가 알아봐 준 것 같았어요. 소영은 자신도 지방 대학 출신이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인정받아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CEO 차진우의 조카였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이 기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소영의 따뜻한 미소가 커피숍의 차가운 공기를 녹여내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소영 덕분에 저는 비밀리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테크노버스 건물의 조용한 회의실에서 코딩을 했죠. 소영이 특별 출입증을 만들어 주었어요. 비공식 컨설턴트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코딩에 몰두하면서 저는 한 줄 한 줄 코드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미로를 헤매는 탐험가처럼 시스템의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보안 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백도어를 심어놓은 것 같았어요. 발견한 취약점을 분석하면서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허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치 집 안에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커피만으로 버티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회사가 거의 비어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용한 회의실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 이대로 가다간 문제가 터질 거예요. 누군가 취약점을 발견하면 어떡해요? 인사팀장 한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걱정 마세요. 발견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척하면 됩니다. 신입 개발자 김민준에게 책임을 돌리면 되죠. 어차피 그 친구는 프로젝트에 늦게 합류했으니까요. 기술이사 김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대화를 계속 엿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보안 시스템에 일부러 허점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경쟁사인 디지텍의 부탁으로요.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디지텍에서 다음 주에 두 번째 송금이 들어온대요. 이번에는 코어 시스템 도면까지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것쯤은 해야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기업 스파이 행위였어요. 수백만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저는 재빨리 행동에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를 USB에 복사했어요. 한지우와 김도연의 이메일, 백도어 코드, 그리고 모든 로그 기록까지. 이것을 소영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USB를 가방에 넣고 문을 열려는 순간 제 앞에 한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 찼어요. 당신, 무단 침입자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우는 즉시 경비를 불렀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분명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프로젝트 작업 중이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허가를 했지? 여긴 보안구역이야. 경비들이 달려왔습니다.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소영이 복도 끝에서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끌려나가는 순간 저는 간신히 그녀에게 USB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진실을 확인해 주세요. 꼭 봐주세요. 회사가 위험합니다. 소영의 눈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는 그대로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저의 유일한 동반자였죠. 시골로 돌아갈 체면도 없었고 가족을 부양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동생의 학비, 어머니의 기대, 모든 것이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이게 내 한계인가? 결국 시골 출신은 여기까지인가? 자괴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텅 빈 지갑을 열어보니 남은 돈은 겨우 3만 원뿐이었어요. 내일 고시원비를 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소영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문자도 전화도 모두 무응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나를 버렸겠지. 누가 문제를 일으킨 시골 촌놈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겠어. 그렇게 자포자기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코드와 오류 메시지가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아침이 되어 휴대폰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떴을 때 이메일 알림이 여러 개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첫 번째 메일. 그 순간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민호님, 저희 넥스준에서 귀하의 코딩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고급 개발자 포지션을 제안합니다. 넥스준은 실리콘밸리에 떠오르는 스타트업으로 보안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들의 레이더에 들어갔는지 의아했어요. 다음 이메일을 열었더니 의문이 풀렸습니다. 민호 씨, 소영입니다. 미안해요. 연락을 못 받아서. 회사에서 감시당하고 있어요. USB 내용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하지만 바로 행동할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의 안전이 걱정돼서 제 미국 친구에게 당신 코드를 보여줬어요. 넥스준이 CTO예요. 그가 당신을 원합니다. 이 기회를 잡으세요. 한국을 떠나는 게 지금은 최선입니다. 나중에 돌아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고민하던 중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넥스준의 CTO 마이클 장이 보낸 직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정민호 씨, 당신의 백도어 탐지 코드는 우리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최신 기술보다 뛰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비자 스폰서십과 주택 보조금을 포함한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큰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이국 땅으로 떠나야 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어요. 우리 아들, 그게 내 꿈이었잖니. 가렴, 걱정 말고 가서 내 꿈을 이루거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들의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올게요. 어머니,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날부터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넥스준에서 비자 처리와 항공권까지 모두 준비해 주었어요. 저는 가족에게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 낯선 언어, 새로운 도전. 모든 것이 두렵고 설렜지만 제 가슴 속에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3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넥스준에서 저는 최고의 개발자로 성장했어요. 처음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힘들었지만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최신 기술도 익혔죠. 마치 사막에서 물을 갈구하는 사람처럼 지식에 목말라 했어요. 제가 개발한 보안 알고리즘은 업계 표준이 되었고
저는 코딩 천재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강연도 하고 기술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했어요. 외적으로도 많이 변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완벽한 영어 발음까지. 더 이상 과거의 촌스러운 시골 청년이 아니었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테크노버스와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영과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회사 상황을 들었어요. 한지우와 김도연은 여전히 회사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소영은 그들의 견제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테크노버스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기술 유출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넥스젠의 CEO에게 휴가를 요청했고 흔쾌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요. 복수와 정의를 위한 여정이었죠. 미국에서의 명성을 활용해 J. 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테크노버스의 경영 컨설턴트로 초청되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년 만에 밟는 조국의 땅, 그리움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이 뒤섞였어요. 공항에서 고급 세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크노버스에서 보낸 의전 차량이었죠. 정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테크노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사님의 인사에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만 일부러 약간의 억양을 섞었어요. 아무도 제가 3년 전 쫓겨났던 그 시골 촌놈이라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테크노버스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3년 전 모욕을 당했던 그 유리건물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는 완벽한 영어 실력과 세련된 외모로 변신한 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로비에서 인사팀장 한지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저를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MJ 정 컨설턴트님, 정말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보안 전문가를 저희 회사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미소로 응대하며 내심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환대였죠. 전형적인 한지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우 씨, 오랜만이에요. 제가 한국어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한지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한국어도 하시는군요. 인상적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려면 기본이죠. 그리고 저는 한국인의 피가 조금 섞여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제 핏줄은 100% 한국인이니까요. 한지우는 저를 임원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CEO 차진우와 다른 임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테크노버스의 시스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문제점들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모든 카드를 다 보여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실체에 다가가야 했어요. 회사 내부를 조사하면서 저는 더 심각한 보안 문제와 한지우, 김도연의 추가 배신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자금까지 빼돌리고 있었어요. 마치 쥐가 배 안에서 구멍을 뚫는 것처럼 그들은 회사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발견은 그들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체계적으로 팔아넘기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테크노버스가 지난 3년간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었는지.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소영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지우와 김도연의 이메일을 몰래 확인했는데 그들은 소영이 내부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박소영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올해 인사 개편 때 그녀를 해외 지사로 좌천시키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소영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제게 기회를 준 은인이자
지금도 회사를 구하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는 용감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소영에게 직접 연락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모든 통신이 감시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이틀간의 조사 끝에 저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소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전과 달리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이 자리 혹시 비었나요? 소영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 보는 외국인에 대한 약간의 의아함이 스쳤어요.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것을 보니 말을 걸어도 될까 싶어서요. 저는 MJ 정이라고 합니다. 회사 컨설팅 중이에요. 소영은 공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시스템, 최근 트렌드,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기술 환경에 대해서요. 그녀는 제 전문 지식에 감탄했고, 저는 그녀의 통찰력에 감명받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춤처럼 우리는 서로의 지식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미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불편하네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소영의 눈에 의심이 스쳤어요. 당연했죠. 그녀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 컨설턴트가 회사 밖에서 만나자는 것이니까요. 무슨 일로요? 당신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소영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강공원 반포지구 저녁 8시에 만나요. 한강공원은 봄바람이 살랑이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약속된 벤치에 앉아 소영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년 만에 진짜 제 모습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소영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마저도 제게는 반가웠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그리워했던 그 소영 그대로였으니까요. 미스터 정,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메일에 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소영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외국인 컨설턴트로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사실, 저에 대해 기억 못 하시겠어요? 소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동안 바뀐 외모, 스타일, 태도. 하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 씨, 저 정민우예요. 3년 전 USB를 건넸던 그 사람.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말을 잃었지만 제가 건넨 옛사진을 보고 서서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년 전 카페테리아에서 저와 소영이 함께 찍은 셀카가 있었어요. 소영의 눈에 놀라움과 기쁨, 약간의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민우 씨, 정말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회사를 구해야 해요. 저는 미국에서의 3년, 넥스진에서의 성장, 그리고 복수를 위해 돌아오기로 한 결정까지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소영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요. 한지우와 김도연은 단순히 기술을 유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테크노버스를 완전히 경쟁사에 넘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소영은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도 3년간 묵묵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서로의 퍼즐 조각을 맞추자 전체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한지우와 김도연은 테크노버스의 핵심 기술과 고객 데이터를 디지텍에 팔고
그 대가로 디지텍의 고위 직책을 보장받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CEO에게 가서 이 모든 증거를 보여줄까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한지우와 김도연은 회사 내에 많은 동맹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가면 그들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증거를 없애버릴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는 테크노버스를 구하고 배신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회사 내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을 찾아 비밀리에 모임을 조직했어요. 놀랍게도 그 중에는 3년 전 제가 면접 때 무시당하는 것을 지켜봤던 인사팀 신입사원 정유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민우 씨였군요. 그날 면접 후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한지우가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이 회사에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네요. 이번 기회에 회사를 바로잡고 싶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팀은 회사 곳곳에서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인사팀에서, 소영은 프로젝트 관리 부서에서, 그리고 저는 컨설턴트로서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마치 작은 스파이 팀처럼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퍼즐 조각을 모았습니다. 계획은 회사의 중요한 연례 투자자 미팅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는 CEO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들과 이사회 멤버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와 함께 진실을 밝힌다면 한지우와 김도연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계획이 실행되기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지우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MJ 정 씨, 지난 며칠간 당신의 행동이 조금 의심스럽네요. 소영 씨와 자주 접촉하는 것이 보이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뱀이 먹이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소영 씨는 회사 시스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더군요. 제 컨설팅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혹시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지우가 제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제 과거를 조사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계획을 당겨야 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 미국에서만 활동했으니까요. 한지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제 가짜 이력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모니터 화면에 무언가 검색 결과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저에 대한 배경 조사 결과일 테죠. 알겠습니다. 내일 투자자 미팅에서 당신의 발표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뭔가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즉시 소영에게 연락했어요. 우리는 작전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한지우가 무언가를 눈치챈 이상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은 내일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투자자 미팅 당일 테크노버스 본사 18층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과 이사회 멤버들, 그리고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무대 뒤편에서 마지막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3년간의 준비,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비밀 작전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CEO 차진우의 개회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회사의 비전과 미래 전략에 대해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어요. 아마도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어서 한지우와 김도연이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로 회사의 성과를 부풀려 보고했어요. 거짓말로 가득한 발표였지만 투자자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지우는 발표 중간중간 저를 힐끗 쳐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당신이 무엇을 알든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환한 미소로 청중을 맞이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MJ 정입니다. 테크노버스의 미래 시스템 분석과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영어 발표로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소영과 유진, 그리고 우리 팀이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테크노버스의 기술적 강점과 시장에서의 위치,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그리고 발표 중간에 저는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모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MJ 정이 아닙니다. 저는 3년 전 이 회사에서 시골 촌놈이라고 무시당했던 정민호입니다. 회의장에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한지우와 김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투자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CEO 차진우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3년 전 이 회사의 면접을 보러 왔던 사람입니다.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이 회사가 직면한 진짜 위기입니다.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한지우와 김도연의 이메일, 비밀거래 내역, 기술 유출 증거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그들의 배신과 부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테크노버스의 핵심 기술과 고객 데이터를 경쟁사에 팔아넘겨왔습니다.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사를 완전히 경쟁사에 넘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짓말로 회사를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김도연도 그녀를 지지하며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정체불명의 인물이 우리 회사를 파괴하려 하고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밀 녹음, 계좌 내역, 그리고 그들이 디지텍에 보낸 기밀 문서들.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CEO 차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민호 씨, 훌륭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시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두가 차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전개였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우리 회사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기술 유출, 자금 유용, 그리고 직원들 사이의 불신. 하지만 직접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었죠. 차진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의 부패를 의심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소영은 그의 조카였고 차진우는 그녀의 추천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영이 3년 전 정민호 씨에 대해 말해줬을 때 저는 그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그를 지켜봤고 넥스진에서의 성공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돌아와 진실을 밝히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한지우와 김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민호 씨의 증거는 모두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민호 씨와 소영 씨 같은 인재들이 우리 회사의 진정한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신이나 학벌이 아닌 실력과 정직함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투자자들은 서로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이어갔어요. 결국 한지우와 김도연은 경비에 의해 회의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차진우는 저와 소영을 개인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테크노버스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제안한 것은 저에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민호 씨, 테크노버스의 새로운 CTO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소영 씨는 COO로 함께 회사를 이끌어 주세요. 차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저는 테크노버스의 새로운 CTO로, 소영은 COO로 임명되었습니다. 한지우와 김도연이 떠난 자리를 채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의 채용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민호 씨가 증명한 것처럼 진정한 실력은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열정과 노력에서 옵니다. 이제 테크노버스는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차진우의 이 말은 회사 전체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벌과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력서에서 학교 이름과 출신 지역을 가리고 오직 실력과 잠재력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방 출신 청년들을 위한 테크노버스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설립했어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코딩 교육을 제공하고 그중 우수한 인재를 회사에 채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 마을에 테크노버스의 분원을 세웠어요. 시골 지역에서도 첨단 기술을 접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죠. 회사가 안정되고 나서 저는 고향 부모님을 서울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제가 회사의 고위 임원이 된 것을 알았을 때 두 분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해낼 줄 알았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는 제가 두 분을 편안하게 모실 차례였습니다. 소영과 저는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인적으로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했어요. 때로는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대화를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마치 서로의 생각을 읽는 것 같은 순간도 많았어요. 어느 날 소영이 제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혹시 후회하는 적 없어요? 그때 당했던 모욕이 아니었다면 아마 미국에 가지 않았을 테고 지금의 위치에 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의미심장했어요. 3년 전에 그 모욕적인 면접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후회는 없어요. 그때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더 이상 누구도 출신이나 배경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소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공감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특별한 거예요. 민호 씨.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테크노버스는 능력주의 상징이 되어 한국 IT 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지방대 출신들, 독학한 개발자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드는 회사가 되었어요. 우리의 성공 사례는 다른 기업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작은 파도가 큰 물결이 되어가는 것처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1년 후, 테크노버스는 국내 최고의 IT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출은 2배로 늘었고 직원 만족도는 업계 1위였어요. 우리가 개발한 보안 시스템은 글로벌 표준이 되었고 해외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사무실로 한 젊은 개발자가 찾아왔습니다. 22살의 이준호, 강원도 상골 출신으로 독학으로 코딩을 배운 청년이었어요. 그는 우리 회사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인재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개발한 앱인데요.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앱을 실행해보니 놀라운 기능들이 가득했어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준호 씨,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사장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변화였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이에게 영감이 되고 그 영감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마치 작은 돌멩이가 큰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노력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후 테크노버스는 IT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혁신에도 앞장섰습니다. 코딩버스라는 이동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의 소외 지역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쳤어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고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되었어요. 소영과 저는 종종 3년 전의 일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테크노버스 카페테리아에서 나누었던 첫 대화, USB를 건네던 순간, 그리고 한강 공원에서의 재회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회사 옥상 정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소영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어요. 민우 씨, 가끔 궁금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진실을 위해 싸웠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만났고요. 소영의 눈에 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 성공담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실력과 열정, 그리고 정직함입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실과 능력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언젠가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면 외적인 조건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려고 노력해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빛날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 기회를 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마세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더 공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